서경천도 운동을 일으킨 묘청, 요사스러운 승려에서 조선사 일천년내 제1대 사건의 주인공까지 역사적 평가와 의미부여의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고려 개경파 문벌 귀족과 이에 도전하는 서경파의 세력 싸움이라는 측면을 엿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면을, 배경을 좇아서 의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1월 15일 수요일에도 이희진의 역사 읽기로 꾸며보겠습니다. 이희진 선생이 공저하고 아름다운 날이 낸 그들은 어떻게 시대를 넘어 전설이 되었나라는 책 속에서 김부식 대 묘청이라는 챕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오늘이 하편입니다. 이희진 선생을 바로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틀째 뵙습니다. 오늘 김부식 대 묘청, 예, 선생님의 공저 하편입니다. 어제는 묘청의 감성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시선으로 짚어주셨어요.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면을 같이 봐야 된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걸 무시하지는 않는데 그게 냉정한 계산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은 감성의 정치가 선동의 정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대중들, 뭐 요즘은 대중이고 옛날에는 백성이었겠지만 백성들한테도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요즘은 이제 그 평범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감성적으로 말을 하면은 와 닿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감성이 잘못하면 눈을 가리고 코 깨서 끌고 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정치에서 이 감성을 건드려서 선동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죠. 그게 부메랑이 되고 어제 상편에서 표현해 주셨듯이 양날의 칼,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 문제적 인물이 바로 묘청. 그렇죠. 이었던 거죠. 오늘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펼쳐주시겠습니까? 하편은요. 이게 냉정한 계산이 없고, 근데 그 백성들한테 사실 그 감성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고지고대로 꼬치꼬치 설명해주면 벌써 듣기 싫어하거든요. 뭘 골치 아프다고. 그런데 그 맹점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제 얘기했던 서경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징적인 얘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한 얘기. 그리고 그게 오히려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경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에피소드, 해프닝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게 그 서경 지역에 천기가 서렸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떡에다가 참기름 넣고 구멍 뚫어서 가라앉힌 거. 그러니까 참기름 흘러나오면서 무지가 막 핀 거. 그거 잠수부동원에서 꺼내가지고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묘청이 너무 자기의 의욕을 앞세우기 위해서 무리를 했다 이러고 해프닝을 끝날 수가 있는데 진짜 큰일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이거보다도 저는 그 당시 국제관계에서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거는 국내의 정치 운영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국제관계는 진짜 험악하거든요. 이거 한번 잘못 처리했다가는 바로 전쟁 나고 그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인류가 줄 수 있는 피해 중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강한 거 아닙니까? 뭐 지진이나 화산 이런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감수를 해야겠지만 전쟁은 사람이 잘하면 안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저리 잘못해가지고 안 해도 될 전쟁 일으켜가지고 피해를 받는 건 누가 감수를 합니까? 근데 바로 그 시점이 국제관계가 굉장히 미묘하던 시점이라는 얘기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은 그때가 바로 이 여진족의 금나라가 일어서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란족의 요까지도 금이 제압을 하면서 중원을 지배하고 있던 송나라, 한족의 송나라에게 압력을 넣고 있을 때거든요. 이런 시점에 고려는 어떤 입장에 있었느냐? 뭐 고려가 세워질 때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이 거란이라든가 여진 이쪽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좀 어떻게 노하우랄까요?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화적인 노하우로 배울 게 적다고 간주를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송하고의 거래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을 때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조공채권 관계에 의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한족들하고 조공채권 관계를 가는데 훨씬 얻을 게 많아요. 조공 가는 거에 이제 몇 배씩 주니까. 근데 북방민족들은 자기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잘 안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 운영의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려는 정서적으로 송하고의 거래를 좋아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려 측의 정서나 입장하고는 다르게 국제관계는 급박하게 송이 금의 압력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송이 금의 압력을 받을 정도니까 당연히 고려도 송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국력에서 딸렸던 고려도 금의 압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뭐 형제 관계에서 뭐 군신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점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신채호 선생 오히려 그 점을 높이 사가지고 이렇게 오랑캐의 압력을 받아서 칭제 권호를 하는 거, 민족 자존심을 지켰다 이런 측면에서 높이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다른 측면도 있었다는 걸 좀 봐야 돼요. 실제로 묘청이 주장을 한 게 국가의 자존심을 세운다. 그 오랑캐가 압력을 넣는 거에 굴하지 않는다. 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체면을 살리면서 국가를 유지해가는 선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 기록을 보면 조금 더 나갔습니다. 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칭제 권호를 하면서 북벌까지 주장했지 않습니까? 금을 치자. 네. 근데 이게 당시 고려의 군사력을 감안하면 굉장히 무리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묘청일파 일부는 어떤 얘기였냐면은 소위 이제 최봉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묘청일파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이 사방에다가 장담을 하고 다녀요. 자기한테 장사 1000명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금나라로 쳐들어가가지고 금나라 황제를 잡아다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 1000명만 1000명 가지고. 예.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허세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도 웃음 나오시죠? 허세. 예. 아무리 금나라가 뭐 허점이 많은 나라 그랬지만 1000명대로 들어가지고 무슨 공수부대도 아닌데 예. 이걸 고려해서 출발해가지고 수도까지 가가지고 황제 잡아다가 바치려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이 뭐 어떻게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걸어가 말 타고 가고 걸어가서 그 가는 동안에 금나라 병사들이 좀 멍하니 구경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예. 더군다나 요행이 뭐 그때는 뭐 일일이 다 도로 뭐 이런 거 통제하니까 요행이 황궁까지 간다 하더라도 네. 거기는 또 중점적으로 잘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몇 사람의 헛소리로 끝났으면 모르는데 네. 그때 국제정세에 심각한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명한 얘기인데 금하고 송이 그 소위 연운 16주 뭐 이런 땅을 두고 그 전쟁을 벌여요. 이 분쟁을 벌이다가 그때 송이 사실 뭐 그동안 한족의 중원 한족 중에 가장 약체로 꼽는 게 송 아닙니까? 이때 북송 시절인데 금나라하고 싸워서 대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가 잡혀갔어요. 이럴 정도로 대패를 했는데 그때 묘청이 고려 조정에다가 주청을 올린 게 있습니다. 뭐라고 주청을 했냐면은 지금 송하고 금하고 전쟁을 했는데 송이 대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나라를 향해서 쳐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빨리 군대를 정비해서 금나라 쳐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 놓치면은 나중에 송한테 체면도 안 쓰고 금의 영토를 대규모로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런 식으로 조정에다 선동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하고 정반대거든요. 그때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대국인 송의 군사력도 압도를 하고 뭐 황제 잡아갈 정도가 아니라 그때 북송에서 남송으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네. 좋게 말해서 남송이지. 그 화북에 있는 알자 영토 다 뺏기고 남쪽으로 몰려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고려가 금을 들이받았다.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묘청일파가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지한 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기득권자들인 개경파 귀족들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때 유학자들이 뭐 정치
뭐 국제 정세가 어둡다고 그러더라도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보는 다 들어가 오거든요. 다 분석을 하는데 도저히 당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을 기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묘청이 그때는 뭐 인심을 얻고 지지를 얻을 때니까 뭐 함부로 뭐 반대한다는 말은 못하고 또 반대했다가는 막 역적으로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런 좋은 기회를 쳐버리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신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침 김부식이 송나라에 파견돼 있었을 때예요. 곧 돌아온다. 그 정세를 직접 본 김부식한테 얘기를 들어보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래서 간신히 진정을 시켜요. 그래서 김부식이 귀국한 다음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웬걸.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이제 뻔히 알고 있는 거. 이기는 거 고사하고 대패를 해가지고 황제가 잡혀가시오. 네. 이래서 지금 송나라 난리가 났어요. 이 얘기가 보고로 들어오는데 그 보고를 확인한 고려 조정, 인종까지도 사실 정서적으로 묘청이나 서경파를 지지하던 인종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그 서경파가 밉지도 않고요. 그냥 참 당황스러웠겠네요. 그렇죠. 네. 황당한 거죠. 정말 나라 망할 전쟁 일으키라고 선동을 한 건데 예.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서부터 전국의 주도권이 이제는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 친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런 게 이제 맹점이라는 거죠. 뭐 일부러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겠죠. 그들의 정보력의 미약함이나 뭐 등등등등 판세 분석의 네. 경험도 미천한 경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이제 뭐 걸까요? 그런 요소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작용했다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자고 네. 이 선동을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마인드에 있다고 봐야죠.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겁니다. 아, 자기가 그린 그림에 그렇죠. 맞춰서 현재 그 칭제 건원하고 북보를 네. 가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송하고 금이 전쟁을 벌이면은 금이 졌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국가에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념 어린 사람은 그렇죠. 지도자로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제 쪽으로든. 백성들이 예. 지도자를 볼 때도 네. 싫어도 따져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서희경 천도를 한다 그래도 그렇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실용주의가 좀 강한 세상이니까 서경으로 가서 얻는 전략적 이점이 뭐냐? 뭐 거기로 가면은 뭐 북쪽으로 좀 가까워지니까 북방 네. 영토를 관리하기가 좋다든가 이런 냉정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어제 국립박물관 얘기를 들었을 때 총독분 보면 무슨 남산에 길을 막고 있으니까 때려부셔요. 현대 대한민국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과거 경험에서도 고려 시대에서부터도 바로 그런 풍수지를 판다든가 하는 게 감성적으로는 잘 들어올지 몰라도 큰일이 날 수 있는 이 잠재 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 묘청이 그 전국의 주도권을 잃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개경파 귀족의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행각이 도저히 국가의 관리를 책임지는 전국 주도권을 이런 사태를 보면서 줄래야 줄 수가 없었다는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도 의욕을 앞세우는 정치의 맹점은 알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의욕을 앞세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도 그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서경파의 반란, 묘청의 난. 그러니까 묘청의 난은 전근대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내막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서경에서 분명히 개경에서 오는 연락 맞고 그 거기 있는 이 개경파 사람들 그 제거를 하고 거길 장악한 건 맞아요.
그만 보면 분명히 반란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되는 거는 미스테리라고 할 것도 없지만 자기를 이끌어준 정지상, 백수환 이런 사람들의 개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백수환 같은 사람인데 백수환한테는 묘청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서경에 있는 백수환의 친구가 알려줍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백수환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자신도 굉장히 황당했던가 봐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피하라고 알려준 건데 오히려 그 얘기를 가지고 왕한테 갑니다. 가지고 일러요. 저기서 서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모르는데 나는 뭐 자기 뜻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고려조정에 쫙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개경하고야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끊어놨기 때문에 뭐 요즘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보를 전달할 수단이 없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히려 이런 정보를 통해서 백수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고 물론 이제 서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확인이 되지만은 이렇게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사실 인종도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또 서경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인종한테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한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일어나는지 설명을 합니다. 왕한테 반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혀요. 그러니까 인종도 그 사자를 봐가지고 아니 반란을 일으킨 놈이 오는 사자를 대접하는 사람 봤습니까? 대접 잘하고 달래요. 그리고 뜻을 잘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묘청은 인종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대처를 했던 개경파 귀족들의 이면도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네. 이때 진짜 냉혹하게 몰아붙여 버립니다. 사실 그런 행각을 보면은 이게 거의 해프닝성이지 조직적인 반란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사실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오버죠, 약간. 이게 조금 저항을 표현하면. 과하게 한 거지. 예.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이제 좋게 풀어갈 방법도 있다는 얘기거든. 특히 예. 인종이라는 왕, 예. 통치자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가 나서 가지고 잘 다독거리고 그 저항을 멈춰라. 이렇게 하면 왕에 대한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니들 처벌하지 않고 의혹을 살 테니까 뭐 사소한 문제만 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덮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기회를 잡았을 때는 냉정한 사람들이 정말 냉혹합니다. 냉정보다는 냉혹이라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냉혹이죠. 예. 그럼 아예 조직적인 반란으로 몰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참에 그냥 어차피 같이 갈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소한 말꼬리라든가 이런 걸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인종 보고 서경으로 빨리 천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걸 네. 가지고 어디 신하가 왕을 오라가라 한 이거죠. 그 엉뚱한 맥락으로 꼬리를 딱 그렇죠.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몰아가는 거죠. 이게 반란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묘청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서경파 사람들 중에 이제 백수환이 정지상이 이런 사람들은 남겨뒀지만 네. 몇 사람이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서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정작 개경에서 자기들이 저항할 생각도 없다고 밝힌 인종 옆에서 인종으로 움직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개경파 귀족들이 가만히 뒀겠느냐고. 그 백수환이 정지상이 이런 사람들 보고 쟤네들이 묘청하고 친했던 인간들이다. 반란 세력하고 연결돼 있는 놈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왕이 잡아가두지 말라는데 왕의 뜻을 어기고 잡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김부식 같은 사람은 이럴 땐 진짜 냉혹한 게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이고 통보를 해버려요. 왕한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오히려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기대가지고 이 기득권을 잡고 설치는 개경파 귀족들을 견제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나마 정지상인이 백수환인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죽여버린 다음에 통보를 받았단 죽이지 말라 했는데. 그렇죠. 자기를 죽인 것 같은 느낌, 섬뜩한 느낌도 들 수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는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왕이라고 우리 뜻에 거스르면 당신도 알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왕에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청에 올라오면 그냥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 세력이라고 인정하라 해가지고 상소 올려가지고 도장 받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왕이 반란 세력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묘청의 계산이 황당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반란이 기정사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묘청의 반란이 참 허탈하게 진압이 되는 것도 이런 진행 과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나마 백수환이니 정지상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일을 꾸미는 과정에서 좀 치밀하게 처리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의 희생은 못 막았다 하더라도 이왕 개경파들이 장악하고 서경파들이 그 개경서경 갈려져 가지고 붙게 되면은 서경파 관리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청도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조광인이 이런 사람들한테 맞아 죽거든요. 자기 패가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황당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서경 정도를 계속 추구를 하고 여태까지 자기들이 내세웠던 명분들 있지 않습니까? 칭제권원이니 서경 정도니 이런 현안들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줬는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영 아니다 이거죠. 우리 편에 어떻게 보면 대들보인 정지상이나 백성 같은 사람들 죽은 걸 허무하게 죽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딱 부러지는 대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묘청도 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묘청이 자기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묘청의 묘기 왔을 때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 귀족들의 냉혹함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항복할 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항복 받아주면은 조용히 피 안 보고 끝나는데 그걸 안 받아줍니다. 끝까지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저 세력을 그냥 남겨두면은 나중에 또 저항할지 모르니까 이 기회에 이왕 반란 세력으로 모은 김에 피를 보고 다 제거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접수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토벌군이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 고려 사람들끼리 이제 피를 보는 내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경을 포위해놓고도 사실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니까 한 1년인가 2년인가요? 포위 공략해놓고서 국력 소모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그 제압을 했습니다마는 고려라는 나라가 내란을 치르면서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서경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에 전화를 피해를 받았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쟁을 하는데 뭐 개경에서 출동한 고려군한테는 비용 안 들어갑니까? 그거 다 국부를 축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거라고는 개경파 귀족들의 기득권이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부식의 진짜 냉혹함이 또 하나 드러나는 거죠. 그냥 서경파 세력들만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윤원이라고 있습니다. 윤관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윤관의 아들은 물론 그때 고려 귀족 세력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김부식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윤원이는 아버지보다 이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제 여진 정벌 하면서 굳힌 지위를 가지고 아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윤원이는 상당히 문장가로서 뛰어났다 그래요. 김부식보다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경연을 할 때 김부식이 잘못한 거 가지고 요즘 말하면 지적질이라고 얘기하죠. 지적을 하는 바람에 김부식이 왕한테 망신을 당했거든요. 물론 이런 개인적인 앙심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면 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윤원이가 이 토벌군에 아마 부사령관 정도 되는 지위에 있었나 봐요. 토벌을 끝내고 성공적으로 돌아오면서 윤원이를 또 그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환영을 하는 토벌군 사령관이 개경으로 안 들어와요. 버티면서 윤원이 저 친구 처벌하기 전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왕도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편 중에서도
그 묘청하고 옛날에 좀 친했다는 이유로 그 제거를 해버리고 자기 지위를 굳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냉정한 개경파 귀족들, 유학자가 중심이 된 개경파 귀족들의 어두운 이면도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었지만은 그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 국가를 좀 잘 운영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굳히는 데 쓰인 거죠. 이래서 이제 김부식은 그 가문이 상당 기간 기득권을 누립니다. 물론 나중에는 인종도 너무 누가 독주하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윤원이를 복지시킨다등 해가지고 견제를 해서 그 김부식이 어느 정도 이제 벼슬길에서 물러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인종도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한 이유가 딴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왕 입장에서도 불각은 불가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벼슬에서 물러난다니까 삼국사기 편찬 맡겨가지고 어느 정도 연결고를 유지하는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 고려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상한 사회. 그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무신난 나오면서 한번 뒤집혀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됐다고 보입니다. 네. 이야기 듣는 내내 많은 장면들이 제가 살면서 보고 들은 많은 장면들이 같이 생각이 났는데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말씀 그대로 거울을 보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일테면은 인터넷에서 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딱 쳤을 때 나오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설명 같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구나.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상하편에 걸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 책 읽기가 1월 15일에 소개한 책은 이희진 선생이 공저하고 아름다운 날이 낸 그들은 어떻게 시대를 넘어 전설이 되었나였고요. 이 속에서 특별히 김부식 대 묘청이라는 챕터를 통해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